아침 하루 시작하실 때 그리고 오후에 좀 나른해질 때 드셔봐라. 경험만 해보셔도 분명히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 걸 느끼실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만 주구장창 돈을 써볼 거냐, 아니면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그런 거를 두려움을 좀 떨쳐버리시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혈당을 안정시킨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음식과 죽은 음식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첫 책인 채소과일식이 참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책에서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그리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완전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 첫 번째로 기억하셔라 말씀드렸던 게 바로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살고 죽은 음식을 먹으면 죽는답니다. 좀 강하게 이제 뇌리에 남게 하기 위해서 이 워딩을 썼는데, 이 살아있는 음식과 죽은 음식 이 두 가지로 흑백처럼 나누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이후에 원장님 정말 저는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디까지가 살아있는 음식이고 죽은 음식일까요? 가령 현미는 쌀 눈을 제거하지 않아서 심으면 싹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쌀눈을 제거한 백미는 말 그대로 싹이 나지가 않죠. 그러면 이 백미는 죽은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까지 질문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연에서는 더 명확하게 그리고 실천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에서 온 것을 생으로 먹어도 되고 삶거나 데치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반대로 죽은 음식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정크푸드죠. 근데 여기서도 구분하셔야 될 거는 두부도 공장에서 만드는 식품 중 하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기준점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다? 화학 첨가제가 들어갔느냐 안 갔느냐. 즉 가공식품이라고 하면 채소 과일을 한 번 더 1차 가공, 2차 가공한 것도 가공식품이요. 예를 들면 사탕수수를 가공해서 정제한 게 지금의 우리가 먹고 있는 설탕인데, 여기에 화학적인 게 첨가가 안 됐다는 걸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품을 살 때 성분 함량표에 화학 첨가제들이 없으면 이 정도는 내가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구나 라고 마음 편히 사서 드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생식을 해야 된다, 선식을 해야 된다, 채소 과일 원물만 먹어야 된다, 심지어 뭐 갈거나 착즙한 것도 가공이니까 이건 죽은 음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삶거나 데치는 거, 즉 그런데 어디선까지는 안 된다? 튀기는 건 안 된다. 기름에 한번 튀기는 거는 왜? 기름도 가공해서 온 건데, 튀긴 음식들은 수많은 이미 많은 가공들이, 특히 화학 변형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튀긴 거는 제외하시고 나머지는 살아있는 음식이다 생각하고 마음 편히 드시기 바랍니다. 효소가 풍부한 채소 과일식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채소과일식 책으로 많이 강연을 드리다 보니까 채소과일만 먹어라, 채식주의자가 되라 이렇게 가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소과일식, 통곡물, 견과류를 칠로하고 삶을 동물성 식품 아니면 가공식품, 약물 이렇게가 골고루 먹는 거다. 그런데 이 채소과일식을 강조를 드린 이유가요, 지금은 반대적으로 고기를 안 먹으면 안 된다, 특히 단백질이 빠진다, 특히 청소년 성장기 아이들이나 노인들의 경우에는 고기가 필수다, 특히 암 환자들은 고기를 잘 먹어야 된다, 이런 정보들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가까운 일본이나 아니면 인도, 먼 인도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요, 육식을 금한 지 한 수천 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지금도 힌두교가 아주 전통사상 종교로 빠져 있어서 소를 신성시하고, 가끔 이제 짤 보면 소에서 나온 오줌을 받아 먹고 아니면 세수로 하고 그런 것까지도 나올 만큼 소를 신성시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잡아먹을 수가 없었죠. 근데 일본도 역시 종교적 이유로, 그래서 정부에서 아예 육식을 금하게 하면서 지내다가 메이지 유신 1860년대에 서양 문물과 교류를 하면서 그때부터 소나 돼지를 장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기를 안 먹었다고 해서 치명적인 영양결핍이 왔다면 일본이나 인도가 대표적으로
멸망했거나 멸종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케팅은 뭔가를 팔기 위한 입장에서 주는 정보들이 많다. 근데 왜 제가 채소 과일을 더 강조를 하느냐. 이제 일본 얘기를 했으니까 좀 더 재밌게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서 제가 현미는 뭐 살아있고 백미는 죽었다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랬지만, 실제 일본에서 이제 도정 기술, 즉 쌀을 깎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미에서 백미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아프던 병이 생겼어요. 그걸 나중에 이제 각기병이라고 하는데, 비타민 B군이 제일 대표적으로 부족해서 생긴 거다.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졌지만, 1차 세계대전을 준비하기 위한 거였을까요? 군대가 이제 현대화되면서 일본이 이 병사들을 전체적으로 급식을 시작했는데 이 각기병이 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쌀 때문에 단순히 그런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병사들을 급여를 그때는 쌀만 주고 반찬은 너희들이 사 먹으라고 돈으로 주니까 다 아끼니까 반찬을 안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먹어야 했던 채소 과일도 안 먹고 뭐 고기는 더더욱 안 먹었고요. 그래서 이제 병이 생긴 건가 보다 하고 어디서 실험을 했냐? 해군에서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한쪽에는 채소 과일을 줬는데 어떻게 줬다? 삶아서 줬죠. 왜냐면 신선한 걸 계속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 삶아서 준 음식이 바로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인도에서 유래해서 들여온 카레입니다. 그래서 카레를 갖다가 요리를 해서 줬더니 말 그대로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그 당시 때는 이런 개념이 없었지만 그게 섭취가 되면서 각기병 환자들이 없고 사망자가 아예 안 나오더라. 그래서 이미 영국 해군에서는 이런 카레 음식이나 이렇게 채소 과일을 삶거나 데쳐서 하는 음식들을 먹어왔다는 거를 거기서 고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만의 카레가 만들어지면서 그게 또 우리나라에도 넘어왔던 거고요. 그래서 채소 과일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이것들은 위에서 표현한 죽은 음식들에서는 온전히 갖고 오기가 힘듭니다. 원물 자체에서 했을 때도 이 효소라는 게 45도가 넘어가면 파괴가 되기 시작하지만 삶거나 데쳤을 때는 그래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화학 성분을 추출한 건강기능식품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실질적으로 자연 치유력을 갖고 와 줄 수 있는 것은 채소 과일식이 가장 뛰어나다. 그래서 이번에 또 2025년 노벨 생리의학상 이제 수상자를 내역을 보면요, 세 분의 과학자에게 돌아갔는데 수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면역세포인 기존의 뭐 NK세포, 대식세포, T세포는 이미 발견이 됐었는데 이 T세포 앞에 조절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절 T세포가 하는 역할을 밝히고 그 기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학적인 현대 과학적 근거를 발견해서 생리의학상까지 받았는데 이게 어렵게 들리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연 치유력이 있다라는 걸 밝혀낸 겁니다. 즉 우리 몸에 있는 60개 조가 넘는 이 세포들 중에는 반드시 스스로 재생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독소를 배출해내는 그러한 힘을 가진 세포들이 있다. 그걸 이제 조절 T세포라고 이제 세분화한 거죠. 그런데 이 힘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광고에서 듣는 게 뭐예요? 항산화 물질, 대표적으로 뭐 활성산소를 갖다가 낮춰주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채소 과일에 있는 효소들이 가장 뛰어나다라는 게 현대 과학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너무 채소 과일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시고 마음껏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식습관 중 가장 건강을 해치는 무의식적인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여러 가지 위협적인 정보들이 너무 많죠. 뇌경색, 뇌졸중, 심장마비 이런 거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포인트는 바로 무의식입니다. 제가 이제는 조금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서 조금 벗어난 강연을 많이 드려요. 책도 그런 내용으로 쓰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게 방금 앞서 설명드린 자연 치유력이 있어서 어떤 음식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제약회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왜? 약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임상실험에서 실제 약과 가짜 약, 위약이라 그러죠. 이 대조 실험을 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약으로 승인받고 실제로 배포되기까지요 5%만 유의미한 그런 결과가 있어도 아주 뛰어나게 봅니다. 그래서 10%나 20%의 효과가 있으면 그거는 무조건 승인이에요. 우리가 무슨 겨울만 되면 독감 예방접종을 맞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뉴스에서도 나오잖아요. 빨리 맞으세요. 심지어 지금 코로나 백신 어디 지역은 떨어지고 있어요. 예방접종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습니다. 마치 막 이렇게 조급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독감 예방 백신의 그 효율성은요, 평균 10% 내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그래서 새로운 백신이 예방접종이 나왔다 해서 들어보면요, 10%에서 약 15% 정도의 예방 확률을 높인 아주 획기적인 거다. 이렇게 뉴스에 나와요. 그럼 나머지 90%는 뭐냐는 거죠. 네, 부작용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불안과 공포, 두려움을 계속 만들어주는 마케팅이 우린 살고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우리를 해치는 습관은 두려움입니다. 채소 과일이 몸에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동시에 피트산, 렉틴, 리그닌 여러 가지 막 과학적 어려운 용어들을 써가지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농약, 그리고 과일은 혈당 스파이크 갖고 온다. 반대로 생각하면 고기는 엄청나게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채소 과일 중에 발암물질로 지정된 건 없어요. 근데 이미 육류는 발암물질 2군으로 들어가 있고 발암물질 1군으로 지정된 건 육류를 가공한 가공육들, 햄, 베이컨, 소세지는 다 1군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저는 지금은 조금은 하지 마셔라. 바로 되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내가 라면을 먹어. 근데 이거 튀겼으니까 몸에 안 좋은데 나트륨 함량 엄청 높은데, 그리고 제가 이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는 물질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게 뭐다? 커피다. 약물 중독에 가깝다. 이게 왜? 코르티솔 분비를 억지로 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빵 시키는데 이게 결국에는 자연 치유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이 커피조차 먹을 때도 그런 생각하고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이런 일에 삼시세끼 라면만 드시고 커피를 막 미스커피를 하루에 20잔 막 30잔 드시고 아니면은 그 에너지 드링크를 막 계속 진통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게 자기 몸에 최고로 좋다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건강 정보들을 접하고 있어서 먹을 게 없는 게 맞아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최고의 음식 찾아봐도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막 공격적인 정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거는 이런 정보들에 휩쓸리지 말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몸에 좋다라고 챙겨 먹는 것들조차, 심지어 건강기능식품조차 드시면서 오메가3는 심혈관 질환에 부정맥을 갖고 온다는데 심방생동 환자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데 전립선암을 갖고 온다던데 이런 생각 가지고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현재 우리에게 위험한 거는 무의식 중에 내 몸에 문제가 있고 내가 먹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공포심을 유발시켜서 내 몸에 그렇게 작용을 하게 만드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그 기전을 한 번쯤은 끊는 것을 스스로 그 방법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점심 한 끼도 먹기 힘든 바쁜 직장인들이 현실적으로 채소 과일식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래요. 나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니까 돈가스, 제육덮밥, 갈비탕, 그리고 구내식당에 나오고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가정식 백반 가면 항상 기름진 거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살찌고 배부르고 배 나오고 이렇게 되던데요. 그 말씀도 맞아요. 그래서 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바로 갈아먹는, 즉 스무디 형태 아니면 착즙 형태의 채소과일 주스를 추천해드린 이유입니다.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장 기초적으로 화학 첨가제가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주스에 대한 공격이 많죠. 혈당을 올린다, 여러 가지 공격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전제는 완전히 가공돼서 말 그대로 진짜 과일도 안 들어가고 향료, 즉 화학 첨가제들 덩어리로 범벅을 시킨 어떠한 코카콜라보다 어떠한 그런 혼합 음료, 에너지 드링크보다 채소 과일을 원물로 해서 갈거나 착즙해서 만든 주스가 몸에 좋다라는 걸 부인할 과학자나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착즙 주스만 마셔도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간다,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이 아주 여러분이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해요. 왜? 못 먹을수록 반대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사 먹고 육류 소비가 늘어나는 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루 한 잔만 제가 명명하고 창시한 CCA 주스, 까주스 요것만 만들어서 드시기 어려우면 인터넷 쳐보십시오. 유튜브 쳐보십시오. 너무나 많이 팔아요. 그것도 유기농으로 사과, 당근, 양배추 이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샐러리라든지 케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착즙 주스를 시도해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스무디가 맞으면 스무디 스타일로, 착즙 주스가 좋으면 착즙 주스로. 근데 먹기는 착즙이 훨씬 더 편해요. 그냥 넘어가니까. 그래서 커피 대신 요걸로 대체만 해도 좋고, 즉 하루에 여러분이 정말 5잔 먹었다 커피를 그럼 3잔으로 줄이고 약 2잔 정도는 지금 대기업에서도 새벽 배송이나 신선하게 착즙한 거를 배송을 하거든요. 아니면 멸균, 살균을 해서 가공을 해서 좀 유통기한이 길게 만든 그런 것들도 보다 효소는 살아있다. 왜? 채소 과일을 원물로 해서 다른 첨가물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막 비타민C, 아연, 뭐 여러 가지 이런 첨가제들을 넣은 건 좀 피해 주시고, 그래서 꼭 이것만 한번 여러분이 하루에 아침, 하루 시작하실 때, 그리고 오후에 좀 나른해질 때 드셔봐라. 진짜 살아있는 게 몸에 들어왔을 때 그 느낌을, 커피가 갖고 있는 카페인이나 여러 가지 화학성분 때문에 우리 몸을 갖다 부스터업하는, 인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경험만 해보셔도 분명히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 걸 느끼실 수 있고, 우리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니까 뭘 살 거냐, 건강기능식품만 주구장창 거기다 돈을 써볼 거냐, 아니면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그런 거를 두려움을 좀 떨쳐버리시고 실제로 혈당 스파이크가 처음에 드시면은 나타나는 것처럼 볼 수 있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혈당을 안정시킨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수의 유명한 암센터나 그리고 자연치유, 그리고 요양병원 이런 곳에서 아직도 채소과일 주스를 가장 1번으로 암센터나 치매 환자들에게 응용을 시키고 있는 이유기도 하니까요. 음식이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정신적 평온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시나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즉 북한이 아닌 남한에 살고 있는 적어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풍족하게 살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 손을 꼽아요.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량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요. 근데 지금도 굶어 죽고 있는 아이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이 넘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수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비우는 게 우리 인간의 원래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 회복력을 실천하고 살려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계속 유행처럼 얘기도 나오지만 점점점 현대 과학에서 이게 12시간만 우리가 공복을 유지해도 스스로 살아나더라. 그걸 이제 오토파지라 그래서 스스로 몸에 나쁜 거를 먹어치우는 세포들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더라. 근데 이거를 못하게 계속 마케팅이 우리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연예인들 맛집 찾아다니는 게 정말 예능 프로의 절반이 넘어요. 모든 거에 음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핫플레이스부터 해서 이번에 우리 경주 에이펙을 이제 잘 치렀는데 엔비디아 젠슨왕과 재벌가 회장들이 먹고 간 치킨집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기운을 받아보겠다고 또 줄을 선 거,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계속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저 사람은 저걸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 돼. 그게 대표적인 게 건강기능식품이고 지금 글루타치온부터 시작해서 뭐 콘드로이친, 최근에는 알부민까지 계속 나오고 계속 돕니다. 이 유행은. 그러니까 이 너무나 먹는 거에 집착하게 되면 삶 자체가 여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뭘 먹느냐는 차지하더라도 먹는 것 자체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충분히 모든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진화는 끝났다. 설계는. 삼시세끼를 먹어야 된다는 거는 마케팅의 일환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좀 마음을 비운다? 삶을 조금 가볍게 한다는 거에 첫 출발을 저는 먹는 것을 조금은 내려놔라. 그러면 채소과일식을 실천을 한다는 건 그래서 즉 이러한 수행을 하는데 첫걸음이 된다는 거고, 반대로 카니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또 고기만 드시는데 고기만 먹을 수는 없어요. 여기에 채소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꼭 뭐 키토제닉이다 뭐다 이렇게 막 누가 오르냐 맞냐 채식이다 육식이다 이런 게 아니고
조금은 가볍게 만든다라는 그걸 핵심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먹는 거에서부터 줄이면 삶의 다른 거에서도 조금 집착이나 욕망이나 계속 어떻게 보면 욕심을 부리고 살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 욕심이 있어야 소비가 일어나고 누군가는 돈을 버는 우리는 그런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 돈을 어디다가 쓰고 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욕망은 누구나 인간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소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몸이 건강해질 수 있고, 예를 들면 건강검진을 계속 돈을 더 주고 받아야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 또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치팅데이 때는 마음껏 좀 드시고 평소 때는 조금은 단 음식들, 특히나 초콜릿이나 사탕, 과자, 젤리 이런 것들, 특히 아이스크림에 중독돼 있었다면 조금은 좀 알아차리고 벗어나봐라. 근데 그 일환으로 제가 가장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게 뭐다? 일상생활에서 커피만 줄여도 우리 몸은 회복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생겨난다. 그래서 이미 전문가들이 하루 한 잔만 먹어라. 오전에만 먹어라.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한 잔 먹으면 금방 3잔 되고 5잔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차리고 커피만 좀 줄이는 그 실천만 오늘 하루만 해주셔도 일주일 내내 안 해도 됩니다. 일주일에 저는 주말 정도만 커피 안 드셔도 몸은 충분히 회복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 먹는 게 단순히 우리 몸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어서 평온함을 갖고는 가장 중요한 실천할 수 있는 수행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염증을 방치하면 건강에 어떤 심각한 영향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흔히 염증 그러면 아프고 붓는 거 이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염증은 그런 급성의 염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눈에 띄지 않는 붓거나 부는 게 아닌 아픈 게 아닌 그런 낮은 강도의 만성 염증입니다. 이 염증은 급성 염증 같은 경우에는 열이 나거나 붓거나 아프거나 한데 이 만성 염증은 아프지도 않고 검사를 해도 큰 이상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미 이 단계에서는 세포 내 환경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그 증상은 피로입니다. 염증이 지속되게 되면 면역계가 계속 그 알람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면역 반응이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피로하거나 자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가 되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체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넘길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염증이 에너지 시스템, 면역계 에너지 시스템을 잘못 쓰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회복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운동 같은 경우에 옛날에 하루면 회복되는데 회복이 안 되고, 그다음에 감기 걸려도 예전엔 금방 나았는데 낫지도 않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옛날엔 며칠이면 괜찮아졌는데 지금은 회복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운동하는데 오히려 근육통이 생겼는데 이게 오래 간다든지, 상처가 났는데 잘 안 낫는다든지, 그다음에 감기 걸렸는데 컨디션 회복이 늦어지는지, 이런 회복력이 가장 무너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혈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 염증이 혈관 내피, 혈관의 그 안을 싸고 있는 내피가 손상되게 되면 이제 미세순환이 감소되게 되고 손발이 차갑고 두통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대사가 불균형이 있는데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혈당이 변동되게 되고 식후에 졸리고 복부 지방 증가하게 되고 체력이 잘 안 빠지고, 건강검진 수치에서 정상일 수도 있는데 이미 몸은 그쪽으로 가고 있을 그런 부담을 받고 있는 상태일 수가 있어요. 이제 뇌 기능도 변화되는데, 이제 뇌가 염증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은 이제 집중력이 저하되게 되고 브레인 포그라고 해서 뭔가 안개 낀 느낌, 그 다음에 감정의 기복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약간 우울해지고 짜증 많이 나고 잠도 못 자고 이런 것들이,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거,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기본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가 염증신호에 노출된 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조금 오래가 되면 이제 근감소증, 동맥경화,
경도인지 장애부터 해서 치매, 당뇨, 심혈관 이런 것들의 위험이 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 만성염증, 염증 노화가 무서운 이유는 크게 아픈 신호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조금씩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거를 나의 탓으로 생각하고 그냥 덮어두고 그 다음에 그냥 병이 있으면은 약을 먹어서 그냥 대충 수치가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그냥 그 내 증상이 가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추후에는 병이 고착화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염증은 증상보다 먼저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염증을 관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습관은 무엇인가요? 염증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히 음식입니다. 음식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마시는 당, 액체의 형태로 된 설탕입니다. 설탕과 과당입니다. 그래서 그 음료, 달달한 커피 이런 것들을 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의지도 중요한데 환경을 잘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 아예 그런 걸 담아두지 않고 냉장고나 회사에. 그다음에 이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시럽이나 설탕을 일단 먹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콜라라든지 여러 가지 스포츠 음료 이런 것들 보면 다 과당이 들어가 있거든요. 무과당으로 먼저 가야 되고, 그렇다고 제로 음료나 감미료가 들어간 건 괜찮지 않느냐? 제 책에서도 써놨지만 똑같은 대사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로 음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되도록이면 총 에너지의 10% 미만, 가능하면 5% 미만을 줄이라고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이게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그 어떤 리듬은 에너지로 봐야 되는데, 에너지 문장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먹고 움직이지도 않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렇게 되면 이 미토콘드리아 당과 인슐린과 그 미토콘드리아에 이어진 연료의 흐름이 결국에는 균형이 깨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노화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호의 중심에 당, 인슐린, 미토콘드리아를 생각해야 됩니다. 운동만으로 염증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네, 운동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운동만 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과 스트레스,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최소 기준은 잡아두는 게 좋아요. WHO에서는 주당 중강도를 150분에서 300분, 고강도를 75분에서 100분 그걸 권고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운동을 자꾸 여러분들은 살 빼기로만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해서 살 빼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염증 관리 측면에서 운동은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늘리고 미토콘드리아의 품질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혈당의 파동을 늦추고 면역을 안정화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우리의 진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미토콘드리아의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염증 경로를 자극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미토콘드리아 염증이 노화의 매우 중요한 축이다. 그리고 우리의 노화에 있어서 그 가장 핵심적인 조절자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토콘드리아, 인슐린, 염증 이 삼각형은 굉장히 그 우리 대사 늙음의 속도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지구력 훈련, 특히 이런 것들이 근육의 미토콘드리아의 품질을 올릴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만성염증 감소와도 연관된다는 얘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염증 조절을 위해 원장님께서 꼭 지키는 생활 습관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운동만큼 중요한 걸 하나 꼽으라고 하면 수면이죠. 잠을 잘 자야 됩니다. 대개 현대인들은 수면의 질이 많이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면역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의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피츠버그 수면 스케일을 보게 되면 수면의 질이 나쁘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수면의 질이 깨지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 대사적인 것도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몸이 회복되는 그 시간인데, 이 회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수면의 시간의 기준으로는 성인에게 하루 7시간 동안 자야 된다는 그런 그 학회 권고가 있긴 하지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일반 성인에게 있어서도 수면의 결핍,
그로 인한 수면의 빚진 상태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본인의 환경을 잘 다듬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스마트폰을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많이 제 책에도 얘기했지만 강조하는 게 사우나입니다. 사우나는 특히 이제 핀란드에서 나온 연구가 아주 좋은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4회에서 7회를 한 사람과 주 1, 2회나 안 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 심혈관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 빈도가 2배 차이가 났어요. 그 얘기는 이 사우나는 물론 운동을 하지 않지만 뭔가 심혈관계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뭐 인과를 확정하는 임상시험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한 이것들은 개인 뭐 여러 가지 고혈압이 있다든지 뭐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이거는 그 개인의 환경에 맞춰서 적절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조금씩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하튼 그 운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진의 튜닝이라면 수면은 정비 시간이기 때문에 뭔가 줄기세포 요 수리하는 요 팀이 교대 근무를 제대로 하려면 수면으로 인한 정비 시간 그리고 사우나로 인한 적절한 자극 요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염증 관리 원칙이 있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염증 노화 관리 요거에 대해서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핵심 원칙 몇 가지만 잡으면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일단 목표를 정해야 돼요. 왜 건강해야 하나? 그러면 10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는 누구와 어떤 일상으로 살고 싶은가? 이 목표를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데이터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기 점검, 특히 3개월에 한 번, 힘들면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내 대사, 염증, 여러 가지 그 지표를 봐야 됩니다. 특히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그다음에 중성지방과 HDL의 비율, 그다음에 염증 기운이 있다면 고감도 CRP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죠. 그 외에 요산, 호모시스테인, 페리틴 레벨을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기능, 손 힘, 보행 속도, 체성분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쇠와 관련된 지표로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일단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식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식단 중에서 백해무익한 그러나 쉽게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료, 설탕이 들어간 음료, 과당이 들어간 음료를 아예 빼버려야 되고 그다음에 정제 탄수화물의 빈도를 줄이고 그다음에 디저트 사람이 살면서 안 먹을 수 없는데 그것을 디저트로 식후에 먹는 것으로 먹는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적당한 근육과 운동 그리고 수면으로 회복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속에 줄기세포가 있는데 어렸을 때는 많았던 줄기세포가 점차 고갈이 됩니다. 노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 고갈. 줄기세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줄기세포의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재생이나 회복을 하는 데 쓰지 않고 비상근무를 자꾸 하게 되니까 이 만성염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비상근무 체제로 얘네들을 헛되이 쓰지 말고 정비 업무를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4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몸속 염증 싹 사라지게 하는 습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근데 몸속의 염증을 싹 사라지게 한다. 염증을 사라지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저는 염증을 만들지 않는 환경을 회복하는 습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염증을 만들지 않는 그런 습관, 저는 첫 번째 체온 유지 습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을 포함해서 대사성 질환의 모든 시작점이 저체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 안에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전부 다 웅크리고 쌓아놓게 되죠. 이제 이것이 결국 몸 안에 만성 염증이 생겨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항상 좀 따뜻한 음식을 먹고 냉음료를 제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하체 쪽에 냉기가 생겨나지 않도록 조격을 한다든가 반신욕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잠을 잘 때도 수면 양말을 신는다든가 해서 특히 발에 따뜻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가져가면서 체온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우선 첫 번째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혈당 변동의 최소화. 그러니까 이 모든 대사성 질환의 시작이 당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당이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면서도 이것이 사용되지 못하고 혈관 안에서 돌아다니게 되면 여러 가지 혈관 손상뿐만 아니라 우리 세포를 굶주리게 만드는 이러한 역할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당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당뇨의 원인이 되는 혈당 변동. 그래서 순간적으로 당이 올라가죠. 순간적으로 당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의 췌장에서는 당을 배달하려고 하는 인슐린을 만들어서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당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니까 췌장에서는 엄청난 양의 또 인슐린을 만들어내게 되고, 인슐린을 만들어내서 이것을 처리를 했는데 보니까 금방 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이 쭉 떨어지게 되면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만드는 걸 중단을 하죠. 그래서 췌장이 꾸준하게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냈다, 쭉 떨어졌다, 만들어냈다, 떨어졌다 하고 이제 하는 이 변동,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을 우리는 혈당 스파이크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바로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음식들이죠. 정제당, 밀가루, 그 다음에 야식, 이런 것들은 바로 염증 신호를 일으키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는 식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식이섬유나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먹고, 가급적이면 정제된 당이라든가 밀가루 음식을 이렇게 후에 먹거나 그것을 가급적이면 먹지 않는, 줄이는 이런 습관들을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장이 건강해야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올바로 분해가 돼서 우리 인체가 필요로 하는 상태로 변화가 된 상태로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장의 상태가 망가져 버리게 되면 계속해서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우리 혈관을 타고 인체에 유입이 되면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장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은 수면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이 리셋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시간대에 망가진 것들을 고치고 이렇게 되는데,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또 수면 상태에서 호흡이 얕은 호흡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자꾸 우리 몸 안에서는 각성 호르몬의 일종인 코티솔이 상승하게 되고, 그것들이 상승하게 되면서 결과론적으로 염증이 고정화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코로 깊게 숨 쉬는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염증을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니라 최소한도 밤 11시 이전에는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 드리는 것을 정리하자면, 저체온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자, 그다음에 혈당 변동을 최소화하자, 그리고 장을 건강하게 만들자, 그리고 수면의 질을 높이자. 이것이 염증을 꺼주는 아주 핵심적인 스위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이나 보조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일상 음식만으로 몸속 염증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하죠. 제가 이제 평상시에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이 바로 이제 물론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시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음식이 아니고서는 우리 몸을 염증이라든가 혈관 건강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항염, 우리 몸 안에 염증을 생기지 않게 한다든가 혈관을 보호한다든가, 이것이 결국은 음식이 갖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고 핵심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 속에는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아연, 이런 미네랄이 굉장히 균형이 잡혀져 있고요. 혈액의 점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점도를 묽게 만들고 또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음식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음식이 매우 중요한 1차 치료, 이런 병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핵심 방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미나리라든가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채소, 그 다음에 들기름이라든가 호두에서 나오는 오메가3라든가 또 발효식품이라고 이야기하는 된장, 청국장, 김치, 단백질의 주 원료인 콩이라든가 생선,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대단히 약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음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약이 필요가 없을 만큼 환경을 바꾸는 그런 음식을 섭취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약사님께서 혈관 명약이라고 표현하신 미나리는 혈관과 염증 관리 측면에서 어떤 특징을 가진 식재료인가요? 이제 미나리는 채소의 왕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왕이라는 명칭을 줬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체에서 생겨나는 염증, 그리고 모든 만병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혈관 건강, 그다음에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독소를 누적시켜서 몸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이런 독소 축적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 이제 이래서 염증, 혈관 해독,
특히 이 미나리처럼 물속에서 사는 식물들은요, 콩나물이라든가 숙주나물이라든가 미나리, 연근들은 전부 물속에서 살면서 그 물을 버리고 해독하고 또 물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강력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이런 공통된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미나리는 혈관의 염증을 진정시키는 아주 매우 뛰어난 능력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 미나리에 있는 캠페롤이라든가 케르세틴이라든가 아피게닌이라고 하는 식물 영양소는 혈관 내 염증을 없애주는데 매우 뛰어난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혈관 내피를 보호하는, 그래서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좋은 작용이 있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피를 맑게 하는 해독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간에 여러 가지 지질 독소라든가 독성 물질을 해독해서 바깥으로 버리는 이런 능력이 매우 뛰어난 그런 효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대인들한테 매우 문제가 되는 중금속이라든가 환경 독소를 배출하는 그런 능력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물속에서 살고 있는 이런 식물들이 모두 갖고 있는 특징적인 거지만 물을 버릴 줄 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인체에 생겨난 여러 가지 부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고 미세 순환을 개선을 해서 혈액의 점도를 감소시켜서 손발 저림, 두통을 완화하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다기능적 이런 효능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미나리를 혈관을 씻어주는 채소다, 또는 자연이 만든 혈관의 명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몸에 독이 쌓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부분이 그 독이라는 것은요, 들어오는 독보다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이 대개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변비가 있죠. 이러면 장에 정체가 된 거죠. 내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독소가 쌓이는 거고요. 술이라든가 약이라든가 가공식품들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서 간에서 내보내지 못하고 갖고 있는 과부하가 걸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운동을 하지 못해서 우리 몸 안에서 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출이 안 되면서 축적된 독소, 이제 이런 거. 또 미네랄이 부족해서 해독 효소들이 올바로 작동이 되지 못하면서 몸에 쌓이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독소는 특별한 날 어느 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배출이 막힐 때마다 쌓여가는 것이 독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독소는 배출을 도와주는 이런 관점에서 해독의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독소가 쌓였을 때 보내는 증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몸은 독소가 쌓이게 되면 이제 불편한 신호를 보내게 되죠. 불편한 신호의 대표적인 것은 이유 없이 너무 피로하다, 요즘 왜 이렇게 내 몸이 피로할까, 이제 이런 거라든가, 머리가 굉장히 안 맞는 모자를 쓴 것처럼 무거운 두중감을 느낀다든가, 그리고 피부에 자꾸 여러 가지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죠. 피부에 염증이 일어나고, 그다음 피부가 여기저기가 자꾸 가렵고, 그리고 또 소화가 잘 안 된다든가, 가스, 복부팽만, 손발이 붓는다든가, 관절이 뻣뻣하다든가, 집중력이 떨어진다든가, 기분이 굉장히 우울하고 기복이 심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병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요, 병이 아니라 해독이 막혔다는 경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단계에서 이 문제를 잘 해독을 해서 풀어버리게 되면 이게 더 이상 병으로 발전이 안 되는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어떤 올바른 해독 시스템을 가동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발전이 돼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으로 이제 연결돼 가는 고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독 주스가 몸의 독소를 빼는데 정말 효과적인가요? 저는 이제 해독 주스, 해독 스프, 과채 스프, 이제 이런 스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건강을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독에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전부 다 100%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 같은 주스라도 과일 위주로 만들게 되면 지나치게 당분이 많은 주스가 돼서 또 한편으로는 당으로 인한 독소가 또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과일과 채소가 혼합이 된 그런 레시피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장이 약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주스 형태, 생식 위주의 과일 주스를 만들어 드시게 되면 또 이것 또한 장의 기능을 망가뜨려서 해독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더 망가뜨리는 이런 쪽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백질이라든가 미네랄이 없이 장기간 이런 것들을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우리 몸 안에 대사 기능을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해독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과일보다는 채소 중심의, 예를 들면 미나리라든가 샐러리라든가 양배추, 브로콜리, 우엉 이런 어떤 채소 중심에다가 한두 가지의 과일이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면 좋고요. 그리고 너무 생으로 하지 말고 가볍게 데친 형태에서 만드는 거나 또는 그냥 정식 요리 상태라면 국이라든가 나물 무침 형태가 가장 안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은 빼는 것이 아니라 배출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염증은 없애는 대상이 아니라 생활을 바로 세우면 저절로 꺼지는 불씨와 같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많은 사람들은 초고령화 사회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는 우리한테 현대인들한테 찾아온 축복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재앙인가라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이 누구나 막론하고 태어나게 되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숙명적인 일을 겪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생로병 다음에 돌봄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사로 가는 정말 현대인들은 돌봄이라고 하는 이런 단계를 하나를 더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돌봄이라고 하는 단계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정말 겪지 말아야 될 우리 삶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돌봄의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돌봄의 단계에서 사라지고 가족관계가 붕괴가 되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목격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맨 마지막 그 순간까지 현역으로 살다 현역으로 떠나는 그런 건강한 삶이 우리 현대인들한테 최고의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은 과거에 비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에서 삶을 지켜내야 되는 의학으로 그래서 현대사회는 그러한 의학을 감당하는 의학의 3.0 시대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음식이라는 가장 안전한 처방으로 그런 해답을 찾아오면서 30년의 세월을 보내온 푸드닥터 한영선 약사입니다. 병이 생긴 뒤 치료받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수건이었던 바로 음식으로 치유할 수 있고 음식이 약이 된다고 하는 올바른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계몽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돌봄이라는 단계가 없이 정말 현역으로 살다 현역으로 떠나는 멋진 삶을 이룰 수 있게끔 제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경험을 교육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국 푸드닥터 교육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정과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음식 치유 교육을 하고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푸드닥터를 양성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으며 집집마다 한 명의 푸드닥터가 나오는 그날까지 한국 푸드닥터 교육원에서 저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아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